대동강 맥주 표지만 있는 맥주를 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건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원샷,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건배하시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단숨에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는 없지만은, 대동강 맥주는 없지만 머지않은 우리 장례를 생각해서 몇 년을 앞당겨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 건배 제의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 뒤에 평양 대동강 버드나무 아래서 함께 맥주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후렴을 붙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단숨에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책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어머, 웃어주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우쩍한 얘기인데 이렇게 뗀뗀하게 반응하시다니요. 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노래극단 희망새 배우 윤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난한 북, 핵의 북, 독재자의 북 등등등등 참으로 많죠. 그럼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은 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실 분들,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북 콘서트이니까 그쪽에서 직접 사셨던 분을 모셔봐서 풍성하고 생생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지금 이 자리에 평양 시민이셨던 김연희 선생님,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1년째 현재 남역에 옹류되어 있는 평양시민 김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리로 모실게요. 이렇게 환영 인사가 너무 좋네요. 거창 국민들 사랑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분 내 이력이 꽤 화려한데요. 전 카이스트 교수, 전 청와대 행정관, 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하지만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플렉스. 영어 쓰면 안 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선생님 마스크 벗으시면 어떨까요? 저희 네, 출중한 인물을 모시게 될 겁니다. 잘생기셨죠? 네. 네, 오랜만에 고생해 왔습니다. 서울서 사러 왔는데요. 가을도 만끽하고. 그래서 수원대에 지나면서
가창의 여러 기억들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북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벌써부터 두 분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북의 노래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주옥 같은 희망찬 노래도 간간히 들어보는 그야말로 북으로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북한의 강남이라는 창전거리에 이어 또다시 완성된 평양 고급 주택단지. 하지만 일반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 소수의 당군정 고위 간부나 부유층 전유물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자, 문화체육인 일부 서민층에게도 입주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특근층이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요. 남과 북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에 과연 누가 살까? 드디어 알아냈네요. 돈 있는 자, 특권층, 간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맞죠, 선생님? 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영상을 보니까 왜요? 특권층, 북에는 특권층이라는 말은 존재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남쪽에 와서 특권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네. 정확히 특권층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직 남쪽에서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네, 네. 근데 북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그렇게 찍으라고 생각한다면 남들보다 특별하게 먼저 우선권 가지는 사람을 특권층이라고 하겠죠?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저는 제일 멋있는 아파트나 제일 좋은 곳 하게 되면 당연히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좀 순위가 달라 있죠. 그럼요, 순위가 달라요. 당연하죠. 눈앞에 네. 있는 것까죠. 제 1순위가 항일 유가족들의 4대 자손까지가 1순위예요. 이순이가요? 네, 국가유공자들. 네네. 네, 항일 유가족의 4대 자손까지 1순위고 그 다음에 용해군인 해가지고 군사복무 하다가 부상당해서 제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순위로 들어가요. 1순위가 네. 하고. 항일 유가족 4대 자손하고 용해군인들. 이게 1순위 제일 먼저. 네네. 그러니까 거국주택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미리 누군가 살았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 철거민들. 그 철거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아하. 네. 로또가 터졌네요. 네네. 어떻게 그거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하. 그 살던 네. 사람을 제치고 아파트를 지었으면 당연히 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건설에 동원됐던 건설자들 중에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 공장 기업소별로 추천돼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진짠가요? 그리고 특권층 하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특권층이라고 말한 항일 유가족 자식들과 용해군인들 네네. 이분들은 물질적인 특권을 받아요. 물질적으로 아파트를 전 집을 쓴다던가, 뭐 전 음식이 나왔거나 전 뭘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받는다거나, 네네. 그게 물질적인 대우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물질적 대우보다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를 받는 층이 또 따로 있어요. 누군가요? 그게 뭐냐면, 북에 아마 여러분들도 북에 갔으면 제일 흔하게 보는 게 용화관이든 국장이든 상점이든 가면 카운터에 정의 쪽지가 붙어 있어요. 교원, 의사, 우선 봉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억류관이다 하게 되면 억류관 그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사람이 새까맣게 줄 서 있어요. 맛있으니까. 맛집이니까. 네, 그래서 평양 사람들한테 억류관 냉면 네 맛있어? 하고 물어보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 먹으니까 맛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새까맣게 서 있을 때 저 교원입니다, 의사입니다 하게 되면 줄 안 서고 제일 먼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특권층이네요. 네, 그러니까 교원하고 의사. 왜냐하면 교원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의사는 인민들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은 그 누구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늦게 왔어도 사람 새까맣게 있어도 저 교원이에요 하면 먼저 들어가죠. 조금 부끄럽긴 하겠다. 줄 서 있는데. 나 교원이에요. 그쵸. 이러면서 그렇긴 하겠네요. 제가 요즘 전세살이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슬픈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안 돼서 인천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천을 이사 갔더니 2년마다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집이 계속 팔려요. 제가 들어가는 집은. 그래서 저는 지금 전세를 2년마다 다니고 있는데 제가 또
올해 집주인이 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제가 또 쫓겨나는 신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슬픈 사연을 안으면서 궁금한, 도대체 북에서는 그럼 우리랑 똑같이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개념이 있을까? 근데 부럽네요. 전세 사신다니까. 저 월세예요. 어머, 제가 선생님보다 조금 낫네요. 네, 그렇죠. 아우, 전세 참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네. 북에는 전세, 월세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아. 남쪽에 와서 배운 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또 음. 북어죠. 북에서는 결혼식만 하면 국가가 집을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선생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결혼하면 집을 막 준다고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한 개 세대인데 당연히 이 나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결혼을 하면 집이 나온다? 네, 국가가.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라고요. 네네. 왜냐면 결혼하자마자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한 개 세대입니다 하고 등록이 돼야만이 국가가 집을 주지. 네. 결혼식 했는데 야 우리 한 1년 동안 살아보다가 재밌으면 혼인 신고하자. 이렇게 되면 집을 안 주죠. 왜냐면 1년 동안 부모님 집에서 빈대부터 살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혼인 약간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새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쪽 부부도 있습니까? 그게 갑자기 궁금한데? 쉽진 않죠. 아, 집이 안 왜냐면 나옵니다. 집 없으면 어디 가서 살아요? 아. 북에는 여기처럼 모텔이나 뭐 이런 데도 없고 그렇다고 아. 수수밭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아, 물레방아 같은 쪽으로 들어오니까. 옛날 때 물레방아까지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 혼인신고 해야 아, 돼요. 혼인신고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죠.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음. 혼인신고 해서 집은 타야죠. 네네. 근데 제가 죄송해요. 어머, 제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어린이 한 명이 누구랑 저랑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아까 약속했잖아, 우리 조용히 하기로. 그치?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하면 집이 나오는데 우리는 또 평수 개념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쟤는 몇 평 산다, 얘는 몇 평 산다. 여기 거창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 가지고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기 땅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계속 남의 명의 있는 집에서 남의 명의의 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평수 개념이 있는 건지. 남쪽에 와서 배웠어요. 아, 이것도 배우셨어요? 네, 평수라는 말을 몰라요. 북쪽 사람한테 아마 남쪽 분들이 가서 당신은 몇 평짜리에서 사세요 하게 되면 그건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평수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손에 있는 돈으로 몇 평짜리 갈 수 있을까 네네. 때문에 알지. 북은 1점도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몇 평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대로 살아야죠. 좋든 나쁘든지 간에 할 수 없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30평 하게 되면 아, 경제 있네, 잘 사네 이렇게 네네. 되고 한 7평 하면 아, 힘들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10평에서 월세 살고 있지만 오. 괜찮죠? 네. 북은 실은 살림이잖아요. 네. 혼인 신고해서 하면 한 칸이나 두 칸이나 여러 작은 집을 져요. 우선은 아. 두 명에서 사니까 그랬다가 애를 빨리 낳아야 돼요. 애도 한 명씩 언제 1년에 한 번씩 한 명씩 낳기는 힘들어요. 한 1년에 한 두세 명씩 쌍둥이 팍팍 낳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식구수만큼 집이 커지거든요. 아하. 식구수에 따라서 집이 또 교환이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애를 많이 낳아야 집 큰 집에서 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넨 어떤 집이야? 하게 되면 우린 3칸짜리야, 1칸짜리야 이렇게 말을 하지 몇 평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죠. 그리고 식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 계속 건설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식구수가 많아지면 큰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내가 살던 집은 또 다시 국가가 이모딜링 해서 새로 시집간 사람을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교환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고 넓은 칸수가 혹시 몇 칸 정도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뭐 제가 있을 때는 3칸짜리가 최고였어요. 10년 전에. 아. 근데 지금 하는 거 뭐 5칸짜리도 있고 한다고 네네. 하는데 정확히 무료로 치면 한 7, 80편 정도. 7, 80평이요? 위의 개념에는 보편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맞아요. 7, 80평 5칸, 6칸 이렇게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자식까지 3세대가 살게 되면 그 정도 우리 남쪽에서는 없는 아파트인데 진짜 엄청난 아파트들이죠. 그것을 국가가 무조건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 7, 80평에 네. 와. 그러네. 복닥거리진 않겠네요.
3세대가 같이 살아도. 자, 그러면 저는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라 북에서도 이사가 자유로울까? 아닐 것 같은데. 왠지 그냥 딱딱 정해주는 대로만 살아야 될 것 같고, 뭐 애기 낳으면 한 수 바뀌어야 되니까 그때 옮겨주고, 아니 거창에 사시는 분이 나 지금 서울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서울에 좀 살고 싶어 하듯이 그런 이사가 자유롭진 않은지. 거창에 살다가 서울에 갔으면 서울시나 또 근무하는 공장에서 집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힘들걸요. 우리는 우선 식구수가 달라지면 집이 교환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네네. 이사를 가고 또 우리 직장 생활 하다가 아무나나 갔겠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감정이 좀 있을 수 있죠. 네네. 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뭐라고 자꾸 뭐 하면 짜증나잖아요. 씨발 내가 여기 아니고 살게 일할 게 없냐 막 이러잖아요. 그렇겠죠. 집에 나가고 싶죠.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때려치고 딴 데 공장 네네네. 가죠. 네. 그리고 다른 직장 옮기면 그 공장 가까운 데수로 집을 아. 변경 이사로 가죠. 왜냐하면 북은 대체로가 일하는 공장 주변에 집을 줘요. 특히 또 왜 그게 필요하냐면 7월, 8월 그때는 우리가 삼복도회가 있잖아요. 네네. 삼복도회 때는 그 전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요. 8시간 동안. 근데 삼복도회 때는 우리 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누구도 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해가 제일 심하게 때리죠. 이때니까 자외선.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냥 휴식하다가 다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집이 멀면 공장 안에서 뭐 휴게실에서 자다가 일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집이 옆에 있으면 12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뭐 집 청소하고 널고 하다가 4시에 다시 출근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장과 집이 가까워야 되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배짱이의 삶인데요. 4시간의 휴식을 가진다. 상상할 수 없는데요. 삼복도에 때 힘들죠, 낮에. 그래서 북측 사회는 네. 돈 버는 게 목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개인도 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급 자족하면 되니까. 네네. 물론 생산성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네. 우리처럼 치열하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치열하게 일하잖아요. 목적이 생기면 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네네. 보편적인 노동의 양, 노동의 강도가 네. 굉장히 약하죠. 매우 노동 강도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죽다 사자 일하지 않는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 저는 참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살아왔나 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설득당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난방비 무시 못하죠? 이렇게 우리는 집에서도 살면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비, 뭐 기타 등등의 엄청난 주거비가 또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북에서도 이런 주거비가 나가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주거비란 말 자체는 없죠. 국가가 공짜로 줬는데 뭔 주거비를 받아요? 아무것도 안 안 받아요? 받죠, 그거는. 그러면 전기세, 도시가스 뭐 이런 거 다 줘요? 수도도 하루 종일 물을 쓰든 뭐든 수도세라는 거 없어요. 그냥 전기 사용료 딱 하나 있어요. 전기 사용료, 일체 자기가 수도 사는 사용료는 전기 사용료가 유일해요. 근데 전기 사용료도 5식구나 2식구냐 10구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2식구는 밀바트 쓴다, 5식구는 밀바트 쓴다. 이게 정해졌는데 국가가 정해진 거 외에 더 썼잖아요. 네네. 뭐 원래 뭐또 해먹 뭐 한다거나. 그러면 그 초과된 양에 대한 거는 덜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전기세라는 게 세금이 아니고 전기사용료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준이라는 게 전기사용료의 수준은 모든 가정이 별로 신경 쓸 것도 아닌 수준에서 그냥 사용료를 내긴 내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부담은 전혀 안 된다는 정도의 수준.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 걱정 안 해, 세금 안 내. 괜찮네요. 그게 노래 있잖아요. 어머나 세금 어디 없는 법에 나라에 걸려가지고 들어가는지 알까 모르겠네요. 네, 괜찮네요. 네네. 선생님 하시던 말씀이 네.
하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자른 것 같은데. 아니. 북에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 북에 있을 땐 그 노래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네. 세금 없는 나라일세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아, 북에서요? 네, 북에. 그래서 세금 뭐 우리나라나 똑같이 다른 나라 다 이런 거 아니야? 왜 우리만 이런 노래 하지?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실제 여기 와보니까 세금이 정말 무서운 짐인데 네. 이게 없다는 게 정말 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저희는 진짜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 씁쓸하네요. 네. 각설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평양의 거리를 활보하는 날이 곧 올 거라 생각합니다. 북이랑 남이랑 가장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바로 경제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북은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죠. 그렇다면 북쪽에서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노동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희 언론이 그것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북한의 대표적인 노동 착취 기구가 바로 돌격대입니다. 돌격대원인 대략 10년 정도를 복무해야 하는데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돌격대입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 깊이 새겨하는 12명 청년 돌격대원들이 돌격대원은 대략 10년의 복무기간인 군대와 비슷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돌격대원들은 주로 철길, 도로, 발전소, 아파트 등 건설 부문에 동원됩니다. 상부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다. 북한 시스템상 중요 지시가 내려오면 무슨 돌격대를 먹어요. 돌격대가 뭐예요?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의 일과는 대체로 오전 4시간, 오후 5시간을 일하고 야간 작업을 하는 날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일 전투 등 속도전 기간에는 자정까지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북한 전체 돌격대원은 40여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합당한 인건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돌격대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아는 모습 그대로네요. 우리 언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거짓말 하셨잖아요. 아까 무슨 4시간을 쉬고 뭐 어쩌고 엄청 힘들게 사시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저. 네. 참 답답하네요. 남쪽에 언론은 참 답답하네요. 진짜 저렇게 잔업을 계속 하시고 힘든 노동을 하시고 임금도 못 받고 10년간 복무해야 되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닙니다. 너무 울분이 차가지고. 네. 네. 돌격대 하게 되면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우선 성적 순으로 한 30% 정도가 대학을 입학을 하죠. 네. 그다음에 자기 여부에 따라서 어병제니까 원하는 사람은 군대를 가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나는 돌격대 가겠다 하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자원을 해요. 강제로 뭐 누군 돌격대 나가라도 배치가 아니에요. 절대로. 돌격대는 무조건 자원이고 군대도 자원이고. 근데 돌격대 같은 경우는 왜 가냐면 우선 못 나가서 대학을 못 갔어요. 시험 점수에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고 군대 가고 싶었는데 군대도 못 갔어요. 네. 다른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네. 내 아들도 군대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안경 눈 아픈 사람도 군대 못 나가요. 여러 가지로 군대 못 나가니까 그 못 나간 사람들도 있고 돌격대 나가는 이유는 정말 대학 가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 잘하는데 시험에서 한참 실수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대학 가고 싶어요. 근데 돌격대 가게 되면 3년 만에 대학을 추천을 했어요. 대학하고 입당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당원되고 싶어서 또 대학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에 청년 하게 되면 사회와 적을 위해서 뭔가 젊었을 때 뭐 내 피를 좀 청춘을 바친다, 뭔가 훈련을 하겠다. 북쪽 사람들이 가치관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 분들이 좀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첨언하면 네네. 자본주의 경제 질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돈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상식이죠. 우리의 가치를 보면. 내 노동은 사고 팔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일을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북쪽 사람들 2,500만이 살죠. 대부분의 성인들 직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성인에게 100%
일자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협동농장을 나가든 공장 기업소를 나가든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은 왜 직장에 나갑니까?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사고 팔지 않죠. 고용과 피고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조치로서 국가가 맡긴 공적 임무들을 노동 현장에서 내지는 농업 현장에서 공장에서 하는 거죠. 나는 국가가 맡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나의 우리 가족의 생활을 책임진다. 이게 국책에서 일을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우리가 방금 TV에서 본 것처럼 노동을 시켜놓고 임금도 안 준다 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가치를 가지고 국책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자본주의 가치로 본다라면 저게 노동착취가 맞지만 국책에는 노동착취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죠. 저들 모두 스스로들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숭고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일을 반드시 하면 돈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가치 관념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뉴스를 내는데 사실은 왜곡,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돌격대원들은 저렇게 10년간 복무하면서 끊임없이 저렇게 24시간 거의 복종하듯이 일을 해야 하나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사람 죽여야죠. 24시간 일하면. 네, 어떻게 네. 살아요? 거의 막 밤에 횃불 켜놓고 일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남쪽에도 같지만 인간이라면 뭐 국가에서 뭔가 이거 하라고 시키면 힘들잖아요. 네네. 힘들어서 하기 싫죠. 깨부리고 일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건 해서 내가 내가 가지고 내 가게다 생각하면 새벽에 비 오면 막 가게 뛰어나가서 뭐 우리도 치고 이러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네. 자기한테 차려지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힘들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북쪽은 그걸 하면서 이게 내가 해놓으면 그게 남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살림집 건설 같은 데 많이 동원이 돼요. 그 교육들이 그 집 자체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들한테 차려주는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집을 내가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해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국책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막노동판의 일꾼, 우리 소위 노가다라 그러죠. 네네. 막노동 일꾼을 직업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 막노동 일꾼의 전체적인 일을 저 청년 돌격대원들이 거의 전담한다. 내지는 저 돌격대 말고도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국책의 모든 건설 현장, 대토목공사에는 저 청년 돌격대원들이 추가되고 군인들도 일을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국가가 노가다 단순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그건 또 재미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남쪽에서는 선생님이 자본의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조금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인기 있는 직업, 돈 잘 버는 직업.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도 취직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는 직업, 의사, 변호사, 요즘은 연예인들 막 이런 것들이 꿈이 되어버린 세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북에서도 아까 교원, 의사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런 직업들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그 직업은 있죠. 교원이나 의사나 다 자기 직업이 있는데 네네. 제가 처음에 남쪽에 오니까 남쪽 분들이 남편이 의사라고 하니까 아우 시집 잘 갔다고. 네, 김혜수 선생님 잘 살겠다고. 남편이 의사 선생님. 별로 저보다 잘난 거 없어요, 솔직히. 의사가 뭘 잘났어요? 저보다 생각이 더 작아요. 의사인데도. 그냥 뭐든 판사든 변호사든 의사든 그런 자기가 맡은 직업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별로 또 대우가 이런 거 없다는 거 많이 주고 그러지 않고 누구나 자기 직장을 배치받아서 가게 되면 처음부터 생활비나 기초 생활비 똑같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먼저 자기 기술을 높이고 요란이 많이 오랫동안 근무하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월급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하잖아요. 생활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기술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시험 2년에 한 번씩 시험 쳐서 급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급수가 높아지면 월급이 올라가고 아무리 의사든 판사든 해도 급수가 낮으면 건강해가지고 급수가 낮아지면 노동자보다도 돈이 작은 거고 대체로 월급은
북에 가장 배우가 센 게 탄광 강부나 광산 강부 이런 탄 캐는 사람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제일 많고 쌀 배급 주는 것도 일반 사람들은 시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600g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이런 힘든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800g, 900g을 공급받거든요. 이게 제일 큰 대우를 받는 거죠. 처음은 네. 아까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셨죠. 줄 안 쓰고 되는 사람들, 교원,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 교원과 의사가 첫 사회에서 사회적 존경과 예우는 가장 높게 받아요. 그러나 생활비, 우리로 지금 임금이죠. 네. 생활비는 가장 낮은 집단이죠. 그래서 돈은 없어요. 국책에서 선호하는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연봉, 돈 많은 것이 선호하는 직업일 거예요. 그런데 국책에서 선망하는 직종이라는 것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헌신 복무의 양의 크기, 즉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가라는 직업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돈 중심적으로 누가 연봉이 많잖아. 그런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또 그 자본적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이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돈에 복무하느냐, 사회적 가치와 국가에 복무하느냐 그 차이로 직업의 귀존 또는 뭐 선호도가 약간씩 나뉜다 이 얘기신 거죠? 네, 저는 정말 세속에 찌든 사람이네요. 우리의 기준은 당연히 돈이죠. 네네. 자본주의 사회가 운영되려면 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데 국책에서는 사실은 자본주의 관념으로서 돈 없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돈이 내 생활 속에서 별로 필요치 않는 사회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 싶은데 노력하시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회들 이렇게 보시면 그 사회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임금은 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활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그러면 궁금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아까 뭐 시험도 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급수별로 1급, 2급, 3급 그러니까 의사 1급, 뭐 선생님이 예전에 일하셨던 뭐 디자이너 1급 그 급수의 월급이 같은 건지 아니면 직급별로 다 뭐 다르게 또 책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매정 직종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사랑 비교하신다면 남편분께서 의사셨으니까 대체로 제일 밑에 1급, 제일 네. 낮은 급수와 제일 높은 급수의 차이가 네. 한 2배 정도? 그거 차이가 얼마 나요?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에 관심이 별로 그냥 생활비에 대한 어떤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관심 별로 없는 별로 거죠. 없었어요. 네. 왜?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몰라요. 돼요. 네, 이건 있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에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너무 불합당한데요? 왜 그러냐? 같이 일했는데. 네. 가족 수에 따라 다르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5명이다. 옆에 사람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3명이다. 그러면 똑같은 노동을 했어도 국가는 5명 부양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5명이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다라는 것이죠. 북에서는 애 낳고 봐야 되네요. 네, 참, 네. 그러면 생활비가 뭐 북에서는 뭐 주거비도 내줘, 집도 줘, 뭐 직업도 뭐 알아서 준다 그러지. 그러면 생활비 받아서 어디다 쓰세요? 북에서는 우선 식량 문제는 일제 공급이 되잖아요. 네. 하루에 600,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600g, 집에서 노는 사람은 하루에 300g이 공급돼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있긴 하네요. 당연하죠. 무노동, 무인 적용되지만 300g은 줘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집에서 놀더라도 300g을 주고, 그다음에 매 아파트 단지국에 여기 주상복합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거기는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 물고기 상점, 과일란트 상점 이런 상점들이 다 있어요. 필수적으로. 근데 저희가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 밑에 과일 상점에서 사과 파네 하면 저 사과 1kg 주세요 하게 되면 에이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요? 이 상점은 이 아파트에 100명이 살면 딱 100명이 쓸 사과만 국가에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람들만 가서 가져가야 되고 제가 먹고 싶으면 우리 집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희 집을 책임진 상점에 가서 제 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 게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죠. 네, 상점 안에 명단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관념 자체를 다들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쌀, 기본, 식료품, 식의주 네. 이거는 국가가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임금으로 돈을 받지만 생활비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생활비 안에는 요양간에 모든 집마다 몇 명이 사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만큼 쌀과 기본 식료품은 무조건 공급을 하고 나머지 일부를 생활비로 주는데 이 생활비를 가지고 다른 이렇게 휴가를 간다라든가 공연을 보러 간다라든가 공원을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비용 자체가 매우 약해요. 공연료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무슨 굉장히 큰 영화관을 갔다 공연을 갔다. 국책에서는 그 요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하죠? 여기서 한 100원. 100원, 10원 이렇게 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얘기는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쓴다. 가장 결정적인 식의주는 외식주는 우리 외식주는 국제 식의주라고 합니다. 국가가 기본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술 좋아하고 담배 피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생활비가 많이 드나요? 아니 17살부터 네네. 무조건 국가에서 맥주를 공급해요. 군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너는 이제부터 술을 먹어야 되는 나이야? 이거예요? 12월 말만 되면 매 네. 세대마다의 건국 카드라는 수첩이 공급이래요. 네네. 그 수첩에는 세대주 이름, 남편 이름, 식구수 몇 명 딱 찍혀져 있어요. 5명이면 5명에 하나 좀 두꺼운 수첩이 되고 2명이면 얇은 수첩이 됐고 네. 거기에는 뭐 사탕, 과자, 뭐 간장, 된장, 기름, 신발 뭐 다 있으면 끝나 있어요. 네. 술, 맥주까지 다 있는데 17살부터 국가에서 맥주 티켓이 나와요.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안 그렇죠. 먹으면 네. 우리 같으면 아마 팔 거죠? 팔죠. 사야죠, 돈이니까. 내 티켓을 네가 사라. 네,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하면 퇴근길에 같은 집, 방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거리마다 맥주 상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남쪽과 다른 게 북의 맥주 집은 이렇게 스탠드, 선 테이블만 있어요. 서서 네네,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의자가 없고. 서서 500cc짜리 쫙 마시고 퇴근하고 그냥 친구들 얘기고 같이 이런 거지 뭐 왔다가 옆집 주거나 이런 거지 뭐 사고 팔고하는 문화는 또 뭐죠? 술 가지고 문자를 맥주. 네. 맥주는 왜냐면 네. 네, 술, 담배 다 공급하는데 네. 맥주는 남자분들 이제 북에 갔을 때 맥주 먹고 싶을 때 저 술 주세요 하게 되면 안 친해요. 왜요? 맥주 먹고 싶으면 저 술은 어때요? 대신 맥주 주세요 그래야 돼요. 맥주는 청량음료거든요. 톡 쏘고 약간 취하는. 진짜 국책에서는 네. 국책 같은 경우에 바로 식당을 가면 말입니다. 맥주부터 쫙 이렇게 따라놓고 주문을 받습니다. 술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술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맥주가 뭔 술입니까? 빨리 농담하지 마시고 술 시켜요. 이렇게. 우리는 맥주가 술인데 국책은 맥주가 청량음료처럼 일단은 한 잔씩 하고 술을 먹는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문화가 다르다 이거죠. 문화가 다른데. 네. 옳고 그름은 없으니까요. 네. 그 사회주의 경제체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바되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개성공단에 대한 또 애정이 남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경제체제를 또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북쪽 노동자분들을 또 많이 접해보셨으니까 저희의 그 노동자들과 북쪽 노동자들이 이건 정말 조금 다르더라. 가까이서 딱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이건 다르더라. 아니면 뭐 조금 약간 이렇게 머리를 쳤던 경험이나 가슴을 찡하게 했던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지? 너무 많은데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자본주의 노동자다, 사회주의 노동자를 떠나서 네. 그쪽 사람들은 매우 솔직합니다. 매우 순수합니다. 매우 착해요. 그냥 착해요. 착하다는 말 말고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거짓말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과 사람 간에 거짓말을 왜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속여야 되잖아요. 50원짜리를 1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돈의 관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감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람으로만 보려고 해요. 어떤 가벌 관계도 이질성은 없잖아요. 존재하는 사람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최고 직급 높으신 분이랑 밑에 하단 직원이 뭐
이런 거죠. 이게 차이면 차이일 수 있습니다. 흑척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를 합니다. 서로 협의를 내가지고 가고 싶은 데다 배치를 하죠. 공장에 총무도 있고 반장도 있고 지배인도 있어요. 일반 미싱을 돌리는 사람 다 있겠죠. 이들 간에 업무적 위계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들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대청력, 지위 관계가 누구한테 고용되어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 똑같은 동격이에요. 동격. 기술적으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는 완벽히 동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남측 사장님이 들어가가지고 흑석 성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제가 임금을 주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흑석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고용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 선생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회사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이래라 저래라.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장 우리 남측에 회사 사장들이 굉장히 좀 충격받는 이야기인데 서로 배워갑니다. 그렇게 일을 순수하게 참 잘하죠. 이런 관념이 있으면 다르다는 것이지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정서가 같아지더라. 그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문화도 똑똑하죠. 왜? 같은 동료잖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책임수입이 남달라요. 우리는 돈을 줘야 일을 하잖아요. 국적 사람들한테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노동의 동기부여는 돈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정신적, 도덕적 자극이 일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자극하는 것이 노동의 동기부여입니다. 물론 인센티브도 줍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 근데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디서 말이만 이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회의 많이 합니다. 진짜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에다가 그냥 나갈 정도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똑같이 동적으로 토론합니다. 우리는 뭐 지시하면 지시만 딱 적어버리죠. 그런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그러죠. 똑같이 토론하고 똑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장이든 밑에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좀 다르더라. 충격 받으셨겠네요, 남편 사장님. 나중에 되면은 남측 사람이 북측 사람을 배우고 북측 사람이 남측을 배웁니다. 똑같이 됩니다. 서로 뭐 아시를 문화를 배우더라 이거죠. 직장 생활하다가 책임자든 노동자든 우리 모든 사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청화할 때 책임자나 노동자나 똑같이 앉아서 생활청화를 하죠. 책임자도 오늘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다음부터 고치십시오. 그 말을 한다고요? 네, 노동자한테 비판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생활청화가 우리 아시죠? 자아비판 아시죠? 네네네. 매일 퇴근할 때 한 30분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느 편에서 잘했고 어느 편에서 좀 못했고 누가 힘들었고 누가 좀 수고했다 뭐 이런 걸 매일 퇴근에 30분 생활청화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나절을 다시 다 모여서 또 생활청화를 합니다. 그때는 시급에 관계없이 일단은 먼저 좀 잘한 사람들 칭찬부터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어느 선생은 말이야 하루에 담배를 몇 병을 나간 거야.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말이야 하루에 6번 나갔다 말이야. 아무튼 일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생활청화하면서 무한도 주고 윤리도덕적으로 자극도 주고 이걸 매일 해요. 거기에 사장도 예외가 없어요. 조금 피곤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막혀버린 개성공단이 언젠가는 또 문이 열리는 날이 오겠죠. 금강산의 문도 열리고 철도도 다시 연결되고 그렇게 우리가 통일경제, 또 통일농업 해서 이 한반도가 정말 번성하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봅니다. 군대를 앞세우고 무기를 앞세운 가장 호전적인 이미지의 북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해 열병식을 치르던 북이 이번에는 군사 박람회를 열었죠. 그 영상 함께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5년간 개발했다는 각종 무기를 선보인 국방발전 전람을 무대 왼편에 남측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탄두부에 얇고 뾰족한 활공체를 탑재한 채 화성 14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위용을 과시했는데 중거리 이상급 미사일로 보입니다. 네, 저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북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군 무기를 만들었고 언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다는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앉아서 생각하면 돼요. 예. 농담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참 보는 마음이 무겁죠. YTN이죠. 우리 군단 체제가 참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자 국민 불행의 구조적 고대인 군단 체제가 이렇게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의 자위대가 자기들 기념식마다 이렇게 무기 피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죠? 대놓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잘 안 봐요. 중국의 군이 자기들 국경의 날 천안함 앞에서 쭉 매년합니다. 그런 건 우리 자주 못 보죠, 사실은. 북측의 저 군비에 대해서는 늘 우리 양방에서 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심소봉대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말입니다.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요. 세계적인 국제적인 공인된 전 세계의 국방력을 매년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GFP라고요. 그 GFP 파워 거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방력 군사력 수준은 세계 6위라고 해요. 6위. 북한은 세계 몇 위일까요? GFP가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20, 30위권 밖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저런 것들은 이제 국책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까 저기 기자의 멘트가 그랬죠. 네. 남측으로 쏠 수 있는이라고 그러죠. 쏠 수는 있는. 북측은 저런 것들을 남측으로 쏠 수 있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열병식 같은 거 볼 때마다 제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북측은 그 열병식을 소위 말하는 김일성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화성 16, 15 같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국 본토를 넘길 수 있는, 미국 본토를 넘겨서 대서양까지 날릴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왜 보여줄까요? 아니,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한테? 그것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입니다. 2005년만 북측,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자국의 위상을 자국의 주민들, 이민들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국경일날. 조선이 이만큼 강대하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공격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대놓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자기 내부적인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없지 않죠. 보여주는 것. 북측이 화성 14, 화성 15, 화성 16 같은 소위 말하는 전략 무기들을 내놓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일까요? 있죠.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한테 미국 당신들이 우리 북을 치게 되면 당신들도 이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로부터 자유롭다. 우리 그러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열병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답변에서 약간 묻어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민생 경제가 북쪽 사람들 삶이 지금 뭐 평양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생 경제에 보살필 만한 그런 경제력들을 너무 군비에 투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지금은 핵무기까지 가졌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전 세대에. 왜 이렇게 핵무기에 매달렸을까라는 질문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료해질 겁니다. 뭐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핵을 가졌다. 네? 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실은 북측은 우리 남측을 군사적 주적으로 이렇게 상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주적은 남측도 미국도 아니라고 했죠. 전쟁 자체가 적이라고 했죠. 전쟁 상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왜 제가 경제 전략이냐. 북은 핵을 가져야만 경제를 진짜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끝없는 소모적인 재래식 군비 경쟁에 악순환되는 투자할 돈들을 계속 쏟아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미소 군비 경쟁 속에서 소련의 경제가 몰락했고 결국 소련은 몰락해서 러시아가 되고 독립기관이 되었죠. 소련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을 네 가지로 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를 미국과의 끝없는 군비 경쟁 속에서 경제가 몰락했다고 보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군사비를 세계 6.25 안에서 쓰고 있는 우리하고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돈들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똑똑하게 이 전쟁의 주체를 국측은 말입니다. 전쟁의 주체를 가상해서 전쟁이 나가면 그 전쟁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전쟁적 상황으로 봅니다.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비 경쟁까지는 안 된다. 가장 확실한 무기, 전략 무기인 핵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야 미국은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즉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확실한 무기인 핵을 가져야만 재래식 군비 경쟁에 투입됐던 수많은 인적 자원, 돈, 수많은 노동력들을 민수경제, 즉 인민경제에 투입할 수도 보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북은 역으로 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사실 이것은 소련 몰락의 교훈 속에서 끝간데 없는 악순환의 재래식 군비 경쟁에 대상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독특한 무기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 전략, 핵과 경제 병진 전략의 핵심 모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핵에 쓸 돈을 경제소치 이태겠는데 사실은 국적의 사회주의 경제의 특수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민경제를 제대로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적의 사회주의 경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짧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이 분명히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진짜 힘들게 몇 년을 버텼는데도 군비에 쓰이는 돈은 줄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 너무 좀 그러지 않나. 네. 최근 절체절명이라고까지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난 위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난의 인군이 왜 왔을까요? 고난의 인군은 왜 왔을까요? 소위 말하는 1990년대, 93, 4년 이후에 한 38만, 40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그 10년의 시간들, 그 고난의 인군이 시작되었던 그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인군이 시작했던 국책의 식량난이라는 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식량난의 원인은 소위 말하는 에너지난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난. 즉 소련이 몰락하고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부상무역, 물물교환의 경제를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몰락하게 되고 동부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북측 스스로 공급받지 못했던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북측의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거의 올스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전소가 에너지를 발전 못했기 때문에 공장도 안 돌아가고 에너지난 때문에 경제난으로 식량난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악순환이었죠. 이 시기에 사실은 북측은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병수로 발전소, 소위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트집을 잡았죠. 너네들 그거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플루토늄 추출해가지고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93년, 94년 국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북측은 이거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약속을 깨버렸죠. 발전소 짓는 것도 막아놓고 중요도 병수로 발전소 짓다가 다 막아버렸죠. 이 협상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북측은 미국으로부터 이 과정 자체가 미국이 자신들을 전쟁적 상황으로 내몰면서 압살하려는 자신들을 붕괴시키려는 계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더욱더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이 됐었죠. 이것은 아마도 북측의 전체 7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엄혹했던 경제난 속에서도 그 경제난 자체가 미국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극으로 인식했고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핵 무력과 ICBM을 더욱 고도화할 수 없었던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국미 관계가 조금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고난의 행군 시절 겪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자, 국가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 국가가 해야 하는 그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뉴스에서 나와서 또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 오랜동안 권한행군 굶어 죽으면서도 어떻게 단 한 번의 서열이나 반란이 없었을까 비스토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다 어디 탄광에 끌려가셨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북을 정말 모르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북쪽 사람들은 또 일제 시민제에서 해방됐죠. 해방돼서부터 첫 시작이 해방돼서 나라 세우면서 일제를 반대했던 항의를 했던 그분들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허지개혁에서 땅 없는 농민들한테 땅을 주고 여성들한테 여성법 여성인권 여성 평등법 먼저 했죠. 문명 퇴치했죠. 이렇게 인민들이 가장 힘들고 아파했던 일제 시민들이 가장 핍박당하고 힘들었던 것을 나라가 생겨서 제일 먼저 해준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나라로구나 그런 정책을 세우는구나 그런 데서부터 나라를 믿고 나라를 위해서 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 권한행군 시작된 것도 미국의 북을 주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더군다나 권한행군 때 북쪽 인민들이 어떻게나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지 말아야 되니까 중국에 많이 넘어가서 밀수도 하고 그랬죠. 그때 미국 CIA나 그런 놈들이 그 단동이나 그쪽에 와서 북쪽 주민들 넘어오면 야 너 속벌이 하나 잘라와라. 속벌이를요? 네. 왜? 속벌이 잘라오면 쌀 한 포대씩 바꿔준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기름도 없고 하니까 트랙터가 못 돌아가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들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게 된 거예요. 근데 서는 머리가 없으면 힘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나 농사를 망해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북에 있는 모든 농장에 서를 머리에다 잘라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철길에 리루 있잖아요. 리루벗 뽑아오면 한 킬로에 쌀 얼마씩 더 바꿔주고 이렇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권한행군 때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원들이었어요. 간부들과 당원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또 오래 또 풍족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북에 당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나가다가 화재가 났거나 산사태 났다 하게 되면 당원들을 나를 따라 앞으로 이런 부가 제일 먼저 나요. 지나가다가 커튼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누가 당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불이 났으면 당원들을 나를 따라 앞으로 이런 부가 누가 소리 쳐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당원들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어렵고 힘든데 당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이 될 자격은 어떤 사람들은 나 당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수문서를 써가지고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지내다가 끝내 당적을 내놓지 못하고 내가 당원이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건 사회와 집단과 동지와 조국을 위해서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도시락을 쌓아서는 노동자들과 어린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어른들은 굶고 그런 사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인민들이 몇 명이라도 정부가 국가가 우리한테 쌀 주고 배급 주고 했었는데 국가가 우리 생활을 책임지지 못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란이 일어나고 힘들죠. 남쪽에 아파트 1시간만 정전시키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죠. 그렇죠. 이제 10년 동안을 저희 아파트는 20층짜리인데 10년 동안 전기가 없으니까 20층짜리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냥 걸어 올라가는 거는 애교죠. 물이 안 나오니까 매일 지뢰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세월을 보내셨나요? 그런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누가 하나 투정을 안 하고 또 우린 일시적이다. 우린 승리한다. 이런 관점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민 수령과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이라는 무기가 정말 강했던 거죠.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 교현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시청해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상상도 안 되고 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지적일 수 있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인가? 우리가 그렇게 지난 20년 이상을 30년간 북측 그러면은 식량난, 고난의 문, 아사자, 대량아사 진짜 인입하기 모셔밖에 모시고 들으셨죠.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노약자도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북측의 곤란이라고 하는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라는 것은 북측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지점입니다. 간단치 않죠. 참으로 간단치 않죠. 여기에서의 노동당 당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측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북측에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국한학자로서 그리고 북측하고 가장 공식 협상을 많이 해봤던 국가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보면요. 북측의 노동당을 당으로 본다면 노동당 당원을 당으로 본다면 그네들의 기준에서 우리 사회에 있는 당이 있죠. 당. 그걸 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측이라는 사회, 체제, 국가가 한마디로 제가 모든 다양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읽겠습니다. 매우 간단치 않다. 매우 간단치 않다. 다만 우리는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저 북을 너무 모르고 있거나 사실은 잘못 왜곡되게 알고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창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객석에서 즉석 질문입니다. 어허. 자, 1번.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와 청소년 하게 되면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네. 부모는 12년째 무료 공부계획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5년이에요. 네네. 5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한 선생님이 언어를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살, 8살 여태가 얘가 어떤 재능과 끼가 있는지가 표출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애들 관찰하고 하면서 모든 학교에 필수적으로 평양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음악 서적, 미술 서적, 외국어, 무슨 수학, 문학 이런 서적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사교육 학원 같은 거겠죠. 네, 그렇죠. 국가가 무료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학급이랑 같이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한 학급이 20명이다 하면 그 20명이 다 뿔뿔이 각 서재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5년 동안 지킨다고 했잖아요. 얘는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음악서적 보냈는데 한 몇 달을 지켜보니까 불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설득해서 너 문학서적 한번 가봐라. 아니면 문학서적으로 돌려놓죠. 그래서 여기 서적, 이 서적 돌려가면서 얘는 여 재능 가지고 전문이 끼가 있나 하는 게 또 거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매 학생한테 평점수가 붙여서 올라가죠. 얘는 어느 분야에 무엇이 여기까지고 무엇이 어떻게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의 고등학교 학생한테 너는 꿈이 뭐냐 할 때 꿈이 우린 잘 몰라요 이런 학생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내 꿈을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토득을 하고 하는 거죠. 아마도 답을 내보면 요즘 북측의 어린애들한테 너 앞으로 뭐 되고 싶냐고 물으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과학기술자일 겁니다. 과학기술자. 사실은 광명성부터 북측의 과학기술 수준이 외부에 이렇게 공개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관련된 국가가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과학기술인으로 이 어려운 을 헤쳐나가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과학기술자의 공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이건 좀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한의 학생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면 북은 어떤가요? 없죠. 자살이라는 말을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죠. 북에서 애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저희 여기 와서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소리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그 어린이 내가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어른들이 자살에 따르고 뭐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로 안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까요? 국제 사회는 말입니다. 자살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람의 자존감을 극대화시키는 특화된 체제죠. 본이 아니잖아요. 사람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북측은 우리가 고도의 공동체 사회라고 합니다. 고도의 공동체 사회. 혼자 이렇게 몰입된 채, 소외된 채 떠들이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학교, 즉 비민학교,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말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속한 당위, 조직,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존감들을 굉장히 고양시킵니다. 혼자 도태되거나 소외되거나 외톨이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뭡니까? 자살은 마지막 순간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 마지막 우울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여하간의 국적체제 속에서 국적 한 명 한 명 누구에게라도 항상 가르치는 게 국가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 공동체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이 가정은, 이 모임에서는 네가 필요해를 항상 가르치는데 자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또 네. 북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시 남한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요? 이게 우리 사회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 있지만 국적에 신분이 낮은 사람은 굳이 찾는다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민감한 이야기지만 굳이 찾는다면 친일파의 요소입니다. 친일파의 요소입니다. 즉 35년 식민지의 시기에 이제는 뭐 2세대, 3세대가 다 이미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사라졌겠지만 그 시기에 일제에 복무했던 시방 그들이 이제 취급당한 것이고요. 거의 이제 다 사라졌겠죠. 신분, 특히 뭐 직업 비천 이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선망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요원, 의사 같은 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의사든 요원이든 미싱을 놀리든 선망을 놀리든 협동동맹이라든 다 똑같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아버지 탕광에 보낸다. 탕광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가장 교우가 좋습니다. 그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국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복무하는 양에 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큰 잘못을 하면 아버지 탕광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왜곡된 게임,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개성공단 이게 질문의 끝입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개성공단 제가 풀어쓰자면 이런 말이 아닐까. 박근혜 때 닫혔던 문을 문재인 정부 네가 열 줄 알았는데 뭐하고 있었니?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질문하신 분? 네. 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남과 북의 약속과 합의는 반드시 지키고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여하간 간에 미국 탓을 하든 누구 탓을 하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국책과의 그 약속을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했고 합의를 했는데 실천하지 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많나 뭔가 이렇게 되게 꾹 누르시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관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시민여러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제가 좀 아시는 진주에서도 오시고 주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인생하고 평소에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전쟁적 상황의 분단체제 속에서 북은 적이면 되는데 굳이 뭐 다른 이야기 들을 필요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 자체가 충격일 수도 있고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관계,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진실을 향한 실천 과정이 국민행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단을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북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왜곡된, 오도된 북을 늘 배웠습니다. 왜? 적대적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평화가 통일이 필요하다면 엄존하는 실제는 북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이 첫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향후에도 많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북에 대한 관심, 평화 북에 대한 관심에 촉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영화 배우가 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어머, 벌써 소문이 거기까지 났네요. 제가 이분이 연기를 그렇게 끼깔나게 잘하시고 노래까지 끝내주시더라고요. 남쪽에 내려와서 영화 배우 그리고 주제가 노래까지 가수로까지 데뷔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연희 선생님의 노래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벌떡 일어나서 짜고 친구 같잖아요, 선생님. 잘 못합니다. 네. 노래 너무 잘하시죠? 선생님 반했습니다. 이러다가 희망세 단원이 되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북쪽에 안 가시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림자 꽃 꼭 한번 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봤거든요. 되게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노래로 마음을 전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들한테 네, 전 하루나 배일이나 항상 오직 서운한 한 가지죠. 가족. 누가 5만 불을 준데도 가족하고 바꿀 수는 있을까? 매 11년 동안 해마다 생각을 해요. 내년에 갈 거야. 내년에 갈 거야. 올해 또 생각합니다.
내년에 꼭 갈 거야. 내년에 정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너무 값진 이야기 해주신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다시 선생님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어떤 수식어를 가진 북이 되었나요?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찌 다 북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폐쇄적인 나라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닫혀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거기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